여러분 지금 북아프리카 전선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동안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싸웠던 그 많은 전투 중에 이렇게 치열했던 전투가 없을 것 같아요. 전차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대전차 무기, 방공 무기, 다양한 무기 체계와 다양한 형태의 부대들이 나와서 아주 많은 작전을 여기서 하거든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미군이 본격적으로 참전한 것인데 이게 나중에 가면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져서 10,000명, 20,000명이 아니라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양측이 붙어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독일, 이탈리아 추축군에게는 씁쓸한 패배와 함께 히틀러의 그 히스테리 있잖아요. 더욱 심해졌다는 그 전투입니다. 오늘 다뤄볼 전투, 튀니지 전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북아프리카에서 미 영연합군과 독일, 이탈리아 추축군이 만나가지고 1942년 11월 17일부터 1943년 5월 13일까지 싸운 전투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합군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고 나치 독일 군대를 그야말로 발라버렸죠. 미영연합군이 잘 싸웠고 독일 추축군이 잘 못 싸웠구나.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전투이고 그래도 밀떡들이 있잖아요. 튀니지 전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전투에 대한 문헌이나 기록, 인터넷 콘텐츠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명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준비하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이 가시밭길을 제가 한번 개척해보고자 1차 사료를 열심히 뒤졌는데 참고한 자료는 미 육군 군사연구소 홈페이지에 있는 제2차 세계대전 오피셜 히스토리예요. 여러분들 미 육군 군사연구소 홈페이지에 가시면 2차 세계대전에 관련된 1차 사료 및 2차 자료를 풍부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지난번에 북아프리카 전장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말씀드렸잖아요. 북아프리카에도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이 나눠져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토브룩 공방전은 말하자면 북아프리카 동부전선에서 벌어진 전투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를 나눌 1942년 튀니지 전투는 서부전선에서 벌어진 전투다. 미국의 참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1941년 12월에 제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참전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상륙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군이 영국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1942년 11월 8일에 모로코 알제리 다수의 지점에 상륙을 해서 북아프리카 전선에 투입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친나치 비시 프랑스의 군대가 여기 일부 있었단 말이에요. 1942년 11월에 프랑스 정부군이 항복을 하죠. 그래서 모로코하고 알제리가 미영연합군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제 뭐 하면 되느냐? 리비아 쪽으로 공격을 해서 독일군을 서쪽과 동쪽 양면에서 협공하는 것, 그것만이 남은 것이죠.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북아프리카 쪽의 지형이 참 그 당시에 골 때려요. 전차, 장갑차 차량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도로 기동로를 위주로 기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전부 북쪽 해안 쪽으로 몰려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투도 주로 여기에서만 벌어진 거예요. 아프리카 그 넓은 사막 지역에서 안 싸우고 초기에는 거기서만 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요 항구들이 모두 이 북쪽 해안 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내륙을 통해서 전진하는 것보다는 북쪽의 주요 항구와 도로를 차근차근 점령하면서 상대의 보급을 끊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리비아로 넘어가는 중간에 뭐가 하나가 탁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튀니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틀라스 산맥도 있고 여기에 호수도 있고 습지도 있고 여기 굉장히 지형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천연적인 장애물이에요. 그리고 이 튀니지는 특히나 어떤 특성이 있냐면 요 위에 뭐 하나 삐쭉하니 보이죠? 이게 시칠리아예요. 여기서 150km밖에 안 돼요. 이거는 우리 부산에서 후쿠오카까지 거리가 한 200km 정도 내외인데 이것보다도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튀니지라는 곳은 어때요? 연합군 측이 차지하고 있으면 추축군으로서는 보급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지형을 잃는 곳이고 추축군 여기를 차지해버리면 연합군은 물량면에서 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갑자기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영연합군이 리비아 쪽으로 공격하려고 재정비하는 사이에 독일군이 제10 전차사단을 비롯한 일개 군단 규모를 이 튀니지에 아주 급하게 상륙시켜버린 거죠. 이러한 이 튀니지의 전략적인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 1942년 11월 중순에서 말까지의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싸움이 어떻게 정리되냐면 아까 미영연합군이 알제리, 모로코에 상륙했다 말씀드렸죠? 지금 독일 상륙부대가 군단 규모가 지금 튀니지 쪽으로 들어왔잖아요. 상륙부대와 상륙부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점도 참 흥미롭죠. 근데 이렇게 지형적으로 중요한데 급소인데 말하자면 이 모굴대 같은 곳인데 영미연합군이 이미 멱살을 잡았어 먼저 이렇게 하고 급소만 누르면 돼. 그런데 왜 튀니지를 여기를 안 눌렀느냐? 독일군이 11월 27일에 튀니지의 일개 군단을 상륙시킬 때까지 미영연합군은 뭐 했냐 말이죠. 이런 질문을 지금까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던졌는데 그 결론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미국이 워낙 느긋했다.
미국은 절차의 나라고 준비의 나라이기 때문에 상륙하는 그 부대들, 그 다음에 상륙한 이후에 어떤 의사결정 절차들, 이런 것을 상륙하기 전에 충분한 예행 연습을 하고 도착하고 나서도 하나하나 절차를 다 지키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는데 1차 사료를 보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영국 제1군이 우선 제36 보병 여단을 튀니지 쪽으로 급파를 해요. 여단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게 연대급이에요. 이 제36 여단이 알제에 상륙한 연합군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알제에서 동쪽으로 이용해서 그야말로 급히 튀니지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죠. 이때 튀니지에는 추축군 부대가 한 2개 여단 정도 규모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편된 부대는 아니고 전투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부대여서 연합군이 먼저 들어가기만 한다면 이 튀니지를 말 그대로 호로록 먹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게 있죠. 튀니지는 그때 당시에 모로코, 알제리와 마찬가지로 빛이 프랑스의 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튀니지에 있는 프랑스 군대가 좀 협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박쥐 같은 짓을 해요. 이렇게 보니까 독일군이 이길 것도 같고, 근데 주먹은 보니까 영미연합군이 나한테 가까워. 그래서 이렇게 재다가 우리는 아무 쪽에도 서지 않는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한 짓이죠. 이거를 선언을 해요. 그런데 이런 영국군 제36여단의 움직임을 독일 공군이 정찰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일단 공군으로 밀어붙이죠.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1942년 11월 9일에 그야말로 간발의 차로 독일 공군이 먼저 일대에 도착을 해서 공중 제패권을 장악하고 폭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중 제패권을 확인한 다음에 독일 육군이 속속들이 11월 12일을 중심으로 이 튀니지에 도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공중 수송으로 독일군이 급히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번역도 잘못돼 있고 자료가 이제 충분치 않으니까 그렇게 상상을 한 것 같아요. 독일군이 15,000명이 들어갔다고요. 그 당시에 15,000명을 나를 수 있는 공중 수송 수단이 독일군에 어디 있어. 뭐랑 또 그분이 헷갈렸냐면 해상으로 들어오다가 해상 제패권, 우리가 말하는 제해권을 당시에 장악하고 있는 거는 영국군이었잖아요. 그래서 병력과 무기를 나르다가 독일군 이 배가 몇 대가 침몰이 돼요. 그러니까는 공중수송으로 좀 일부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헷갈려서 공중수송으로 다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병력 15,000명, 전차 176대, 야포 포함해서 포병 무기 131문, 또 차량 이것저것 해가지고 1,100대, 말, 소 이런 것도 태워서 갔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공중수송을 해요? 그러니까 해상수송을 했다, 상륙을 했다. 이걸 누가 공중수송했다고 적어놨어요? 인터넷에요. 아, 인터넷에? 네. 인터넷이 너무 믿으면 안 되겠네. 우리가 키 많이 보잖아요. 잘 보고 잘 참조하면 됩니다. 근데 한국 키는 아직까지 좀 그렇게까지 정확하지 않아요. 미국 키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키팀이 일하는 곳이 1차 사료가 있는 내셔널 아카이브예요. 그래서 독일군이 튀니지에 제10 전차 사단을 비롯해서 한 3개 사단 규모 정도를 배치했죠. 이탈리아군도 한 2개 사단 정도 튀니지에 들어왔고, 이때 튀니지 작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이 발터 네링 장군이에요. 이 네링 장군에 대해서는 별로 잘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1942년에 아프리카 군단장이 된 인물이다 이렇게 써있죠. 그런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아프리카 군단장은 롬멜이잖아요. 롬멜은 1942년이 되면 기존의 기갑 집단군하고 아프리카 군단을 합쳐서 이 독일이 아프리카 기갑군이라는 것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롬멜은 1942년에는 아프리카 기갑군의 총사령관이고 그 밑에 있는 아프리카 군단의 군단장이 된 게 발터 네링입니다. 이 사진 지난번에도 한번 자료 사진으로 나왔는데 롬멜 장군이야 뭐 다들 아실 테고, 그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네링입니다. 여기서 지적할 거, 전쟁 중인데 장군들이 모자를 안 쓰고 있어요. 롬멜만 딱 모자 쓰고 갖추고 있죠. 나머지 장군들은 징계해서 휴가 제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튀니지에 아프리카 군단이 들어왔죠. 들어오자마자 준비하는 것은 공격이겠죠.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 튀니지가 워낙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야, 너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자, 이런 느낌으로 튀니지에서 알제리 쪽으로 연합군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미국의 어마어마한 물량이 도착하기 전에 가능한 한 큰 타격을 주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공격을 이제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이때 영국이 대응을 잘했어요. 공수낙하를 시작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작전에 유리한 지형 지문을 선점을 하기 위해서, 또 동시에 추축군 부대들과 접촉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공수부대 특공대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11월 11일부터 튀니지 여기저기에 부대를 공수낙하시켜서 비행장, 도로 교차로, 그 주변을 감지할 수 있는 고지를 차례로 점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1월 18일에 제벨 아비오드라는 곳이 있어요. 이 제벨 아비오드라는 곳에서 독일군하고 딱 마주쳐서 조우전을 펼쳐요. 교전을 하게 되니까 일단 독일군이 영국군이 어디에 들어와 있다는 그 정보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때 네링 장군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교전 소식을 듣고 전반적인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를 하고
간편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 명령의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메자즈 알바브 비행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일대가 점령을 하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곳이에요. 이곳 일대로 공격을 시작을 해서 이 일대에 있는 영국군을 모두 경멸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을 누구한테 하달하냐면 비시 프랑스군 지휘관에게 하달을 해요. 지금 유리한 지형에서 방어하는 것이 더 낫다면서 독일군의 작전 명령을 말하자면 거부합니다. 아무리 나치 독일군이라고 해도 여기에 법적 제도적 토대라는 게 있잖아요. 비시 프랑스 정부의 군대가 있고 그 지휘관이 이렇게 눈 까디집고 반대를 하는데 그거를 설득하느라고 그랬는지 시간이 조금 지체가 돼요. 그런데 이 바레가 잠시 뒤에 어떻게 하냐면 부대를 이끌고 산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연합군을 방어하겠다고 그래놓고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추축군이 튀니지에 있는 중요 지형 지물을 먼저 점령할 적기를 놓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잠적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11월 22일까지 연락 끊고 잠적해 있다가 산으로 들어가 있던 비시 프랑스 정부군이 독일군 뒤통수를 딱 때리고 연합군에 합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11월 22일부로 비시 프랑스 정부군이 연합군의 편을 들기로 한 것은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딜을 한 그 결과인 것이죠. 어쨌거나 조금 얄미운 짓이긴 합니다. 믿었던 튀니지 주둔 프랑스군이 독일군의 뒤통수를 딱 때려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리비아 쪽으로 독일군이 들어오는 것을 오히려 막겠다 저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독일군에게 지금 굉장히 불리해 보이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독일군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대나 연대 간의 전투, 사단급 정도 되는 부대 작전이 아니라 독립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군단급이 튀니지라는 그 작은 땅에 몰려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상대적인 전투력의 우세가 독일군에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물량인 거예요. 아무리 전술이 좋고 스킬이 화려한 프로토스 유저라고 하더라도 물량 테란 최은성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량은 못 이겨요. 어지간해서는. 지금 일단 상황은 독일군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독일군이 프랑스군한테 그 메자즈 알바브 비행장과 그 일대를 공격하라고 했는데 프랑스군이 싹 빠져버리고 뒤통수 딱 때려버리니까 독일군이 야 우리가 공격한다 그래가지고 튀니지 북부 중앙에 있는 메자즈 알바브 비행장과 그 일대를 독일군이 이제 공격을 해요. 그리고 독일군은 진격을 하면서 만나는 영국군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수낙하로 사전에 주요 지형지물을 점령하고 있던 특수부대들을 상당히 비교적 쉽게 발라버리죠. 그런데 이것을 군사적으로 봤을 때, 전술적으로 봤을 때 독일군이 영국군을 발라버렸느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전 배치된 영국군 특수부대의 임무를 봐야 돼요. 이 부대의 임무는 독일군과 싸워서 이기는 게 임무가 아니라 적과의 접촉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기든 지든 간에 독일군하고 한번 딱 달라붙으면 첩보를 입수를 해서 보고한 다음에 능력 범위 내에서 독일군에게 최대한 피해를 강요하고 철수한다, 이런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열세에서 계속 피해가 늘긴 하지만 임무 자체를 실패한 거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미연합군은 독일군이 지금 현재 어디 배치돼 있으며 그 부대의 전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첩보를 입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11월 24일부로 부대를 셋으로 나눠요. 제36여단, 제11여단, 그리고 블레이드 포스라는 이름이 붙은 편조부대, 이 셋이 세 개의 방향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집결을 해요. 어디 일대에? 메자스 알바브 비행장 일대에. 그래서 제36여단은 북쪽에 비제르테라고 있어요. 이것을 점령하기 위한 목표로, 제11여단은 남쪽의 테니스 이쪽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진격을 하고, 블레이드 포스는 말하자면 후속 지원 부대로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마침 국시성 호우라고 해야 되나요? 스콜, 이게 폭우가 와가지고 근처의 길이 다 못 쓰게 돼버려요. 그래서 영국군 제36여단이 전차, 장갑차, 차량 등을 두고 보병,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알보병만 가지고 공격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 와중에 자벨 아비오드라는 곳, 아까 말씀드린 곳 있잖아요. 여기에서 독일군 1개 대대 병력하고 조우해서 교전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독일군에는 뭐가 있었냐면 전차가 17대가 있었어요. 장비도 영국군보다 우세했고, 그래서 이들이 약 9일 동안 치열한 근접 전투를 벌이는데 36여단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아까 남쪽으로 갔다고 했던 그 11여단은 상황이 그것보다 낫기는 하지만 메자즈 알바브 일대에 배치된 독일군과 만나자마자 마찬가지로 교착 상태가 돼버려요. 딱 붙어갖고 전진 후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아까 테스크포스라고 불렀던 그 부대 있다고 그랬잖아요. 블레이드 포스. 이 부대가 원래는 후속 지원이 임무였는데 추축군 방어선을 뚫고 그대로 축구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어디까지 가냐면 이 CDNC라고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거의 20km를 돌파를 해서 들어갑니다. 당시의 전황을 보자면 굉장히 성공적인 돌파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른바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미군 전차와 독일군 전차가 최초로 맞짱을 떴다, 이런 전설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 내용을 보자면 이 전설은 전설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블레이드 부대가 원래 미 제1 전차사단 소속의 루돌프 발로우 소령이 지휘하는 경전차 중대가 핵심인데 독일군하고 뭐 짜잘하게 교전하지 않고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가지고 제데이다에 있는 독일군 비행장을 기습을 공격을 하는데 너무나 황당하게 당해버려요. 독일군이. 거기에 있던 전투기, 화물기, 각종 유류 탱크 이런 것들을 다 폭파시켜버려요.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독일군 전투기, 연락기 이런 것들 20대를 파괴를 하고 건물에 있는 대로 포 다 쏟아붓고 난 다음에 히트앤런을 했다고 하죠. 그 사진이 일부 남아있는데 보면 그렇게 당할 만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사막 허허 벌판에 임시로 세워놓은 통제탑 하나, 그 다음에 잘 닦아놓은 그 흙길, 그리고 비행기가 그냥 있는 거예요. 방어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북아프리카 전투 초기에 있는 미군의 전력은 그렇게 막강하지 않았어요. 셔먼 전차 들어오고 하는 건 그건 나중이에요. 이 사진이 그때 들어가갖고 독일군 비행기 싹 다 쓸어버린 그 무기거든요. 75mm 포를 장착한 트랙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또 뭐예요? 37mm 대전차 포예요. 뭐냐면 전차를 상대하기 위한 구축 전차다라고 써있기도 한데 이거는 구축 전차도 아니고 기존에 갖고 있던 무기하고 동력원을 결합한 일종의 급조 무기 같은 형태예요. 이걸 갖고 아까 그 난리를 친 건데 당하는 독일군으로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독일군이 그렇게 황당하게 당한 이유는 들어올 만한 부대가 아닌데 들어왔다는 거 하고 이게 거의 한 100대가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게 와갖고 그 히트앤런으로 치고 빠지니 방법이 없는 거죠. 어쨌든 연합군이 이렇게 여러 기동로를 통해서 접근을 하니까 독일군이 공격을 자기네들도 하려고 했는데 먼저 선빵을 맞았으니까 방어선을 물려서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바로 제데이다 선입니다. 제데이다 방어선. 여기에 이제 독일군이 일시적으로 방어선을 형성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죠. 처음에 독일군이 굉장히 유리했다. 왜냐하면 좁은 지역 내에서의 상대적인 전투력이 우세했기 때문에. 그런데 영국군이 먼저 공수낙하를 통해서 중요 지형 지물을 점령을 하고 독일군보다 먼저 공격을 해서 선빵을 때렸다. 그러면 연합군이 이제 유리해지는 것이냐? 그런데 제가 전쟁 승리의 공식을 3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1번이 뭐였다? 우승열패. 센 놈 이긴다. 일시적으로 연합군이 선빵을 통해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긴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볼륨은 지금 독일군이 더 크기 때문에 독일군이 아직도 유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튀니지 전투 하는데 튀니지는 캠페인이라고 불려요. 이 캠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수의 중요 전투로 구성된 연속된 작전이라는 뜻이잖아요. 연속된 작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작전 목표가 있고 지휘관 의도가 있다는 뜻인데 11월 23일 이전의 작전의 어떤 흐름을 보면 지휘관의 목표나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누가 어떻게든 빨리 가갖고 튀니지를 점령하는 것이 중요했단 말이죠. 11월 23일부터는 양측이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전투를 벌인다. 그런데 히틀러에게서 내려온 전략 지침이 무엇이었냐면 야, 니네 튀니지를 붙잡고 최대한 오래 끌어라 이런 명령이 내려가요. 지금 방어선을 형성한 방어 태세와 어느 정도 일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합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자, 이제 11월 23일에 독일군은 방어선을 형성을 하고 있고 영미 연합군은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를 해서 다시 한번 공격할 준비를 하죠. 그리고 공격 준비가 끝난 것은 3일 후 11월 26일부로 영국군 제36여단이 다시 한번 주공부대가 되어서 공격을 개시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미군과 독일군이 전차로 제대로 된 첫 격돌을 하는 겁니다. 이 앞에도 격돌을 했고 일부 기록에서는 미군하고 독일군이 그 앞에 붙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까 보셨잖아요. 그것은 일종의 트랙터에 포 얹은 거예요. 전차 대 전차의 전투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라요. 미군 선수가 누구냐면 M3 스튜어트 경전차예요. 그런데 운이 나빴어. 독일군 상대가 누구냐면 판저3, 판저4예요. 그래서 딱 붙자마자 격렬하게 포탄을 주고받죠. 바로 미군의 M3 6대가 파괴되고요. 독일군은 판저3 한 대만 파괴됐어요. 우승열패 그 자체죠. 강한 놈이 이기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독일군이 전차를 앞세워서 즉각 반격을 해요. 여기에 들어간 것이 증강된 제10 전차사단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차 대 전차의 전투가 여기서 더 전개가 됩니다. 이제 미국이 아껴뒀던 카드를 꺼내는 거죠. 11월 29일에 누가 나오냐면 미 제13 기갑 연대 예하에 셔먼 전차가 등장을 해요. 독일군이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데이다선 일대에 이 셔먼 전차를 집결 보유해놓죠. 과연 이 미 육군 셔먼 전차가 M3 스튜어트에 복수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셔먼과 판저의 대격돌, 그 결과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